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92페이지에 있는 실업의 영향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아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짝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실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자, 본인은 분명히 일할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비자발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비자발적으로 집에서 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를 실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업에 처해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나 일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나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 미성년자, 그리고 노약자들, 이러신 분들 또는 본인이 일할 생각이 없다. 나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뭐 학생이라든지 전업주부라든지 자, 이럴 경우에는 실업자에 포함이 됐었나요? 그렇지 않죠.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본인이 일할 능력도 있으면서 일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실업자인 건데, 이런 사람들은, 자, 어린이나 노약자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뭐 대학생이라든지 전업주부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본인이 일할 의사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다가 너무 안 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그 사회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경기가 침체돼서 이런 경제 불황기에 어쩔 수 없이 실업자, 회사에서 잘리게 돼서 그래서 실업자가 되는 경우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돼서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구조적인 실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계절 변화에 따라서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업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요인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개념 속 사례콕을 보면은, 자, 우리 인구에서 노동 가능 인구를 만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는 노동 가능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도 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어요. 자, 이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본인이 일할 의사가 없는 뭐 학생이라든지 뭐 전업주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뭐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뭐 고시 준비생이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경우 있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취업자, 그리고 내가 일할 능력과 의사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 실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에 계산하는 법도 지난 시간 배웠죠. 자, 경제활동 인구 전체에서 실업자 수만큼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어서, 자, 그러면 이 실업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업이 안 좋은 거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이 실업이 좋지 않은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실업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먼저 첫 번째, 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소득이 감소하게 되죠. 내가 직장이 있어야 그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소득으로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만약에 소득이 끊긴다면 나와 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은 사람에게 자아 실현의 기회를 줍니다. 자, 자아 실현.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직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다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어딘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소속감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소속감을 통해서 삶의 의미라든지 만족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실업자 상태야.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속감도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버는데 왜 나는 직장이 없지? 왜 아무 데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지? 나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아 존중감이 상실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괜히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괜히 위축되고 이런 심리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 실업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 자원이라는 거는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것만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자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적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각자 필요한 자리에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소중한 인력들이 그냥 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낭비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낭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실업자가 많아지면 이제 빈곤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이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집안에 가장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그 가족은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계속 싸우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사람이 어려워지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또 강팍해지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또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뭐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가족 해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뉴스에서 보다 보면 뭐 마트에서 뭐 애기에게 줄 분유값이 없어서 분유를 훔쳤다 막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먹을 거를 살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막 칼을 들고 막 강도짓을 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막 훔치는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위협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불안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 경제, 국가의 경제 측면에서도 이 실업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뭐냐? 자,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예전만큼 잘 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기업이 또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출해서 직원들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경제가 잘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데 자,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물건을 팔지 못해서 재고가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예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면 더 고용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지금 데리고 있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새로운 직원을 뽑지 못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경제가 자꾸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또 실업자가 더 늘어나면 사람들이 또 더 쓸 돈이 없으니까 더 소비가 위축되고 또 소비가 위축되면 또 기업 활동은 더 위축되고 그러면은 또 기업에서 또 해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실업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려고 노력할까요? 최대한 실업을 좀 줄이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정부에서는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업을 줄이고 그리고 고용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자, 경기가 침체되면 경제가 불황이 되면 실업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 재정 지출을 확대합니다. 자, 1번. 자,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었죠? 정부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요. 그러면 그 거두어 들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죠. 그거를 이제 국가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정을 지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자, 우리 시중에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잘 돌지 않아서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쓸 돈이 없어서 경제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에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또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지역마다 그 고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국가의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국가의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역마다 고용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천시에도 각 지역마다 뭐 서부 고용지원센터, 북부 고용지원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하냐 하면 자, 실업자들에게 그런 실업급여를 주는 역할도 하지만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직업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실업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만 노력한다고 다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정부에서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자, 우리 근로자들도 노력해야 되고, 기업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정부와 근로자와 기업이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근로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자,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장님이 고용주가 나를 고용하고 싶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도 습득하고 또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열심히 배우고 나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우리 기업에서도 돈을 이제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줘야 돼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고용을 해줘야 돼. 기업에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그 사람들이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소비 활동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소비 활동한 돈이 다시 기업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이제 많이 채용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를 노사관계라고 불러요. 자, 이런 노사관계가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야. 기업도 근로자들을 그냥 노동력만 착취하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면서 이제 근로자들을 잘 대우해 줘야 되고 근로자들도 기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서로 같이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93페이지에 있는 활동 문제는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으면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풀어보세요. 93쪽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94페이지로 오면 이제 3단원 국제거래와 환율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환율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 이 세계화 시대라는 거는 더 이상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왜냐? 자, 사람들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뭐 비즈니스상 뭐 해외에 출장을 간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을 어디서나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우리 한국에서 만든 우리나라의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자, 그만큼 이렇게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간에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세계화 시대에는 자, 국가 간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국제 거래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한 나라 안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런 국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95쪽으로 와보세요. 자, 국제거래의 의미랑 국가 간의 상품이나 생산 요소 등이 거래되는 것을 국제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생산 요소 뭔 줄 알죠? 우리 이미 배웠잖아. 그치? 뭐예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
자,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요소들, 그거를 우리가 생산 요소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 만들어진 완성품, 상품만 국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동력은 즉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나 여러분 자본이나 이런 생산 요소들도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제 거래는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거래가 왜 필요한가? 자, 국제 거래가 왜 필요한가? 자, 우리가 일단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그것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하는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없어. 유리한 게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계화 시대에는 한 나라 안에서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거래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즉 이렇게 국제 거래라는 거는 이 거래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 자, 우리 각 나라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마다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 다르죠. 이런 자연 환경이 서로 다 달라요. 그리고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나 자본력이나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 보니까 생산 여건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나라마다 들어가는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화를 하게 되고요. 이 특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일단 별표를 치고. 자, 특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을 전문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거를 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인을 하는 걸 말하는 거, 올인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올인하는 거, 그거를 특화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국제거래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우위 조건들이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나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나라는 자본력은 약하지만 그 대신에 인구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인구를 이용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 여건이 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가장 유리한 거,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에 유리한 조건들 갖춘 거, 그거에다가 이제 집중 투자해가지고 그거만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거, 그걸 이제 특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수출했을 때에 내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특화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우려고 해요. 바로 비교 우위라는 단어예요. 자, 이 비교 우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각각의 나라들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품목에 대해서 내가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그 주요 산업이 뭐가 있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산업이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같은 거예요. 반도체 산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뭐 세 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반도체 산업이 이제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진 것도 자원도 없고 부족한데 그 대신에 우리나라 가진 게 뭐냐면 우수한 고급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런 뛰어난 두뇌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이런 반도체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이 나라는 기술력도 약하고요. 하지만 여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자,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상황에서 제일 유리한 산업을 특화시킨 다음에 자, 이제 그런 산업을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특화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래를 통해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거래를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 서로 이득이 된다라는 거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교 우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고, 자, 이게 예시니까 우리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동남아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 자, 생산 비용.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TV 같은 그런 가전제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자,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화질이 좋은 TV를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옷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옷 같은 거가 전형적인 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에요. 사람의 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TV를 생산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거야. 100만 원. 근데 필리핀은 기술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TV 한 대 만드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 자, 그럼 일단 가격 경쟁부터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TV 한 대 생산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랑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랑은 완전히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옷을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10만 원이야. 필리핀도 10만 원이야. 자, 그렇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비교 우위가 더 있는 걸까요? 그치? 물론 우리나라가 TV도 더 비교 우위가 있고 그리고 옷은 똑같다고 봤을 때 일단 TV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똑같이 이제 생산 비용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1,000만 원의 생산 비용이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TV 5대를 만들어. 그럼 100만 원 곱하기 5니까 50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으로는 옷을 50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TV는 5대, 옷은 50벌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필리핀은 1,000만 원이 있어. 그러면은 이 TV 한 대 만드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니까 TV를 한 대밖에 못 만들어. 그리고 옷은 50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TV를 우리가 다 생산한다라고 TV 생산하는 거를 특화를 시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생산 비용 1,000만 원을 가지고 TV를 몇 대 만들 수 있어요? 그치, 10대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럼 10대 생산한 다음에 그리고 필리핀은
자, TV를 만드는 거는 얘네는 기술력이 없어서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만들어봤자 오히려 손해야.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쓰는 게 더 나아.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이 옷의 특화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특화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옷을 생산해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옷을 몇 벌 생산할 수 있을까? 100벌을 생산할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랑 필리핀이 각자 서로 이제 거래하지 않고 한 나라 안에서 이 TV와 옷을 다 생산하려고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TV는 5개, 옷은 50벌 생산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TV는 1대, 옷은 50벌 생산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그럼 다 합치면 TV는 6대고 옷은 100벌이야. 그쵸? 6대와 6개 그리고 100벌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올인을 해서 특화를 시켜서 각각의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거를 특화시켜서 서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TV만 특화해서 생산하면 10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10대를 생산하고 옷은 100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도 더 이득인 거죠. 그치? 생산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로 잘할 수 있는 거에 내가 특화한 다음에 국제 거래를 했을 때 서로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TV 만들고 옷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드는 부가가치가 높은 TV를 생산하는 거에 더 특화했을 때 더 유리하다. 왜 필리핀도 잘 못 만들어서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TV를 굳이 만드는 것보다 옷을 특화해서 옷만 생산한 다음에 TV는 잘 만드는 한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경제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거에 특화시켜서 생산한 다음에 국제 거래를 통해서 수입을 통해서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서로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나라의 비교 우위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기술 수준이나 또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다고 했었어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내가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가지고 소비를 할 때보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상품들이 수입을 하면 어때요? 내가 그만큼 선택권이 더 넓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품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의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더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면 시장이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밖에 안 되니까 자, 대한민국 국민 5천만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것보다 전 세계의 70억의 인구에게 물건을 팔 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더 넓은 소비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이렇게 서로 다 유리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국제거래의 필요성은 점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거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관세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관세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돼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화폐 단위가 다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사용하고 일본에서는 엔화를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달러를 사용하고 자, 이렇게 나라마다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거래를 할 때는 화폐 교환이 필요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국가마다 모든 법이
제도가 다 똑같지 않겠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 또는 뭐 일정 양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특징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자, 오늘 수업 어려운 내용을 공부했는데 수업 듣는